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에다 총리가 첫 통화정책 회의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초안화 통화정책이 지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화 이야기를 메인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내일 모레죠. 이제 27일부터 28일에 우에다 가조 BOJ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를 앞두고 어제 몇 가지 멘트가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럼 본격적인 내용들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엔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은 지금 사실 우에다 총리가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냐, 지속하지 않을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네. 왜 일본이 이렇게까지 초안화 통화 정책을 좀 고집하느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고 좀 알고 있고요. 우선 엔화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USD/JPY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땐 달러의 가치가 움직이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도 엔화의 가치가 같이 움직이는 달러 기준의 이제 통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USD/KRW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엔화 환율은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얼만큼 되느냐 이러한 얘기를 좀 같이 담고 있는 게 엔화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와 엔화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를 분석하기엔 앞서 그렇다면 엔화가 그리고 일본이 왜 지금과 같이 초안화 통화 정책을 고집하느냐에 대한 배경을 좀 보자면 1985년 9월로 좀 돌아가야 돼요. 그때 당시엔 플라자 합의라는 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했을 땐 85년부터 89년까지는 일본이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까지 높은 경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아무래도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였고 일본 엔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것들이 상당한 흑자를 보이고 있었다.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런 상황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게 여겼죠. 네. 그러면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진행을 하게 돼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을 한 그런 합의인데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주요국들이 좀 모여서 진행을 한 건데 골자는 하나였습니다. 달러의 평가 절상되어 있는 부분을 평가 절하하자. 그러니까 네. 달러의 가치를 좀 약하게 만들자라는 게 사실 메인 툴이었고요.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사실 반기진 않았겠지만 미국의 파워 자체가 그거를 좀 눌렀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엔화의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서는 거의 한 248 이 정도의 엔화가 이제 보였었는데 이제 122엔 수준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네. 엔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건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50% 정도 엔화 가치가 절상되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속도가 상당히 급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환율이 빠르게 변하면 그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각 제조업체라든지 수출업체들이 그렇죠, 수출업체들. 네, 본인들의 어떤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새롭게 모색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 일본의 어떤 내수 시장이라든지 제조업 생산 같은 것들이 호황을 누리다가 불황으로 빠지게 네.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일본 제조업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을 겪게 됐냐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기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R&D라는 걸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차입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차입해놓은 부분은 이미 있는데 제조업 성장이 상당히 죽어버렸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꾸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BOJ는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라고 했을 땐 초저금리를 이제 시작하게 네. 돼요. 이걸 이제 초안화 통화 정책의 이제 서문이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데 뭐 두 가지 초점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 이러한 어떤 포인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경기를 좀 부각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러한 어떤 목적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이후로도 꾸준하게 초안화 통화 정책을 좀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경제가 어떤 좀 현상을 벌이게 되냐면 네. 맨 처음에는 사실 바로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이제 통화 가치가 너무 높잖아요. 이제 통화 가치라는 건 결국에는 돈의 이제 가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금리라는 것도 어쨌든 돈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의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금리가 계속 낮아져 있는 상황은 연출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금리도 올라갔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일종의 버블이 조금씩 끼어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일본 내에서는 아무래도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차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통화 가치가 절상되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한 고리가 터지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서 저희가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이후로 좀 발생이 되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은 꾸준하게 본인들의 경기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반등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로 말씀드리면 GDP 성장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YCC 컨트롤이라는 네. 걸 많이 하죠. Yield Curve Control인데 10년물 국채 금리를 상단과 하단을 밴드로 묶어놓는 겁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 묶어놓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 그럼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 우에다 총재가 이제 새로 취임한 총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우에다 총재가 이제 그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이제 통화정책위원회를 진행을 할 텐데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가 핵심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온 우에다 총리의 기조는 아직까지는 완화적 스탠스를 중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어투로는 어떤 워딩을 했냐면 초안화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에 적절하다. 지금의 일본은 GDP 성장을 위해서 네. 그리고 임금 성장을 위해서 지금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그런 상황인데 과연 시장 참여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노라고 답변하는 일각의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대표적으로는 헤지펀드 같은 네. 경우가 좀 존재를 하죠.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미 YCC의 상하단을 기존 0.25%에서 0.5%로 상향 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헤지펀드 같은 경우 아니면 일각의 어떤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베팅을 지속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의 일본 10년물 국채 상단이 0.5%인데 그 0.5%를 좀 더 넘는 베팅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본의 기준으로 0.5%를 넘어서 0.55, 0.58%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기관들 입장에서는 YCC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꾸준히 베팅을 하고 있는 근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러한 베팅을 지속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걸 근거로 보지? 라는 얘기를 좀 했을 때는 대표적으로는 사실 일본 CPI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자체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미국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 왔죠.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5%까지 금리를 올려온 상황인데 일본 역시도 사실 이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일본의 이제 근원 CPI라든지 아니면 헤드라인 CPI 자체가 상당히 네.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3.4%,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4.3%를 기록하면서 네. 이건 거의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이적인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이 이러한 어떤 물량에서 그리고 이러한 수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느냐, 얘네만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사실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네. 얘네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WTI라든지 브렌트유라든지 아니면 뭐 네덜란드 TTF 같은 천연가스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그것들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분명하게 수입 가격에 대한 에너지
에너지 상승 압력을 받았을 텐데 그거를 과연 언제까지 무시하고 본인들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당연히 경기에 대한 성장을 사실 요구는 하고 있지만 네. 그것만이 원인이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초안화 정책을 하게 된 배경부터 지금 초안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에다 총리는 그래도 계속 좀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멘트를 뱉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에다 총재는 이제 본인의 스탠스를 어느 정도 좀 확고하게 좀 보였는 상황이고요. 우에다 총재의 이제 전 행보를 좀 보자면 어떠한 좀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놀랍게도 꾸준하게 밸런스를 유지해 놓은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상황 자체가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될 때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많이 유지를 했고요. 좀 더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때는 긴축적인 발언을 좀 더 많이 하는 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본은 역사적으로 사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에다 총재도 완화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었던 사람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카멜레온 같은 어떤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정책 색깔을 좀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이제 여전하기 때문에 우에다 총재 입장에서 사실 이후에 일본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통화 정책이 조금 완화되거나 한다면 저번처럼 좀 그 YCC에 대한 밴드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될까요? 우선은 YCC에 대한 밴드 변화가 사실 실질적인 금리 인상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 YCC에 대한 컨트롤을 좀 변화시키는 걸로 첫 번째 스텝을 밟을 수는 있고요. 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더 유보될 겁니다. YCC에 대한 어떤 조절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통화 정책의 타겟팅을 진행할 건데 기준금리는 일종의 대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을 지금 당장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준하는 YCC를 건드릴 수 있는 여력이 네.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려야 되는데요.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블 경제가 되게 심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버블이 심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차입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업들의 차입에 약한 고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를 일으켜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이 운행이 됐겠죠. 그 결과 일본의 정부 부채 역시도 GDP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누구였냐라고 했을 땐 일본이었습니다. 네. 일본이 상당히 많은 미 국채를 수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차 반대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두 가지 차트를 가져왔는데 왼쪽은 일본 정부 부채의 비율이 절대적인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 YOY 기준으로 좀 가져왔고요. 아직까지는 당연히 높은 수치이지만 그 감소세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정부 부채가 높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높여서 긴축적인 상황을 조금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죠. 제가 저번 주에 중국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옵션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본도 이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본인들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아직까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약한 고리 정부 부채의 비율을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같이 이제 수반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의 수요가 가장 큰 손님을 두 명을 좀 꼽자면 일본과 중국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서 10년물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 대신 금을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다른 이유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포지션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정부 부채 비율을 내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자 부담을 대한 경감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속이 돼서 만약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할 수 있는 버퍼를 얻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일본의 YCC에 대한 본격적 변화도 다시 한번 재가열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어떻게 앞으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완화 정책을 지속할지 과연 어떤 데 포인트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최근에 엔화 흐름도 같이 좀 짚어볼까요? 네, 엔화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약세 흐름과 강세 흐름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쵸.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엔화가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근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YCC에 대한 변경 가능성 그리고 초안화 통화 정책의 수정 가능성이 조금 유입이 된다면 그리고 이게 현실화된다면 실질적 엔화의 가치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죠. YCC가 0.25%에서 0.5%로 변경됐을 때도 네. 엔화가 순간적인 강세를 보인 거는 저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일본 엔화가 약세를 가장 보여왔던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에 있습니다. 미일 금리 차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사실 엔화 약세를 이끌었던 주 재료인데요. 네. 놀랍게도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를 그러니까 미국, 일본의 금리 차와 그리고 엔화의 추이를 그려보면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일본,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어떠한 투자를 진행해 왔냐면 엔화를 팔고 네. 그 판 돈으로 달러를 삽니다. 그리고 그걸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면 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예를 들어 4%대 중후반이라고 한다면 4%대 중후반에 이제 이자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내야 되는 차입 이자는 일본의 이제 엔화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금리잖아요. 이거에 따른 재정 차익 거래라든지 환 차익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자산 투자가 좀 더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이 올해 연내 이제 피봇 가능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5%인데 최종금리 터미널 레이트이 5.25%일 것이다라가 이제 거의 시장의 컨센서스이고 그거를 반영해서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도 작년 고점 대비 상당 부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 엔화를 팔고 달러를 빌려서 그거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수익성이 약화되는 그런 그러네요. 여지거든요. 네. 이러한 어떤 개연성을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엔화의 약세 흐름이 약세 재료가 점차적으로는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개연성을 따졌을 때는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냐라고 했을 땐 저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134엔 정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수준 자체가 좀 더 내려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 흐름과 더불어서 예측까지 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우에다 총리가 처음으로 주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멘트에 대한 흐름들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마토랜드 오늘 이슈 읽어주기 1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뤄봤고요. 2부인 쉬운 환율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엔화 전반에 대해서 또 함께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토마토렌즈 2.0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투자 잘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